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현대 M 페스티벌에 출전하고 있는 N1 클래스로 출전하고 있는 아반떼 N OMR 레이스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실 인캠은 저희 팀 차량을 제가 이제 셋업을 잡아주면서 먼저 주행했던 그 인캠 중에 한 랩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거 보고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인캠이 지난 시즌까지 저희 JBRT 모터스포츠를 출전했던 아반떼 OMR 차량에 제가 직접 주행을 몇 번 하면서 셋업을 잡아냈던 그 셋업의 근간이 되는 인캠 중에 한 랩을 보여드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다음번 저희 이제 16부작 내용 또는 그 다음번 내용이 닛산 GTR R35에 대한 내용이 될 건데요. 그 차를 탔던 그때 느낌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게 R35하고 아반떼 OMR을 비교하니 이 국뽕이 차오를 수 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잠깐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R35 저는 순정 세팅에 타이어만 바꿔서 주행을 했었어요. 브레이크 패드하고. 그때 느꼈던 진짜 또 이 단어를 언급하게 되는데 개답답함,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진짜 개답답함, 그거를 아반떼 N OMR에서 셋업을 잡으면서 제가 이것저것, 심지어는 우리 닛산 GT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정으로 시작해서 순정으로 끝내겠다라는 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감내할 수 있었지만, 이 아반떼 OMR은 셋업을 이것저것 만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답답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개답답함의 근원은 뭐였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레이스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족한 차대 또는 셰시의 강성이었어요. 이게 6점씩 롤케이지를 여기저기 용접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 셰시의 강성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보통 나오는 일반 양산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셰시의 강성 때문에 어떤 세팅을 해도 이 세팅바를 잘 안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셋업을 만질 수 있는 그 하체 셋업을 만질 수 있는 자유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서스펜션에 우리가 스프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로드 길이와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설정, 그리고 뭐 차고야 우리가 얼마든지 만질 수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우리가 뭐 클릭수 보통 이제 감쇄력 조절을 하잖아요. 네.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클릭수가 보통 20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20단계를 다 오르락 내리락 해도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이 서스펜션 특성 자체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 세팅에서 꽉 막혀 있는, 그 위아래가 꽉 막혀 있는 이런 셋업의 한계,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답답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잘 타는 사람과 또 상대적으로 못 타는 사람이 나뉘는 것이 레이스라는 거예요. 레이스라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닌, 언제나 늘 그렇듯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욕을 먹지 않고도 두 시즌을 그렇게 넘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이 끝날 무렵부터 해서 이제 이번 시즌 24년 시즌에는 에보 업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차량의 스펙이 변경되는 부분을 공지를 받았었어요, 저희가. 이게 업그레이드 내용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뒤에 직접 차를 보면서 이제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붙겠지만, 그 중에도 일단 내용만 들었을 때 이해 안 가는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체 셋업의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프링이 9kg, 스프링 레이트 얘기입니다. 9kg, 11kg, 13kg, 15kg. 이걸 앞뒤 각각 하면은 총 4개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16가지 조합이 나오죠. 거기에 서스펜션이 투웨이 서스펜션이었어요. 범프 리바운드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번 시즌에 들어서 원웨이 서스펜션, 네오테크 서스펜션으로 바뀐대요. 원웨이로. 그리고 스프링 레이트도 프론트 14kg, 리어 22kg로 딱 정해져서 그것만 쓸 수 있다라고 공지를 받은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지난 시즌까지는 4 곱하기 4, 앞에도 4개 선택, 뒤에도 4개 선택할 수 있는데, 원칙상 그러면 14, 4, 16 16개의 자유도가 있었고, 그리고 투웨이 서스펜션이니까 그 중에 각각의 20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범프 20 곱하기 리바운드 20. 근데 그 중에 지금 자유도가 하나 줄어버렸잖아요. 원웨이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20 곱하기 16, 320개의 자유도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체 셋업의 자유도가 늘어나도, 야, 이게 진짜 레이스라고 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여기서 320가지 자유도를 더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럴 거면 어차피 레이스는 상대평가인데 그냥 순정 세팅대로 뭐 그냥 레이스를 하지, 왜 OMR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이렇게 나눴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은 우리가 차량의 거동을 훨씬 더 경쾌하고 또 직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쓰는 도구 중에 융거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차피 축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휠베이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융거 확장을 통해서 이 차의 밸런스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드를 확장하는 거죠. 뭐 프론트가 됐든 리어가 됐든. 그래서 보통 융거 확장을 위해서 레이스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체 구조를 바꿉니다. 완전히. 서브 프레임, 그러니까 멤버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링크류들도 개선할 부분들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하체 구조를 바꿔 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적정 휠 타이어를 선택을 했을 때 바디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이제 핸달을 썰든지 뭘 하든지 해서 와이드 바디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원칙상의 어떤 맞는 내용인데, 야, 이거 좀 되게 생소한, 이게 진짜 레이스판에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게 뭐냐면, 하체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이 그냥 와이드 바디 킷을 장착을 한대요. 에잉? 와이드 바디 킷. 아니, 이거 좀 웃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일단 딱 드는 생각은, 이게 뭔가 현대 잘한다 하니 이게 뭔가 뽕맛을 본 게 아닌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빠른 타이밍에 지금 포퓰리즘에 젖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이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변경되는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차를 취재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뀌게 되는 아반떼 N OMR, 우리가 현대 N 페스티벌에서 N1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 직접 차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딱 외관상으로도 달라졌죠. 외관이 지금 보면 뭐 라이트도 신형 라이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라이트와 범퍼 뭐 그렇게 바뀌었지만 와이드 바디 바디킷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휠 타이어 스펙도 바뀌게 되는데, 지금 기존 휠 타이어에 지금 바디킷이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걸 보면 저 안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되게 기형적으로 생겨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도 보면 일단 이게 뭐 흔히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멋있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레이스카 같이 생겼다. 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후면에서 봤을 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지금 날개는 뭐 그대로 GT윙은 그대로 가고요. 아래쪽에 보면 지금 머플러가 이게 약간 TCR도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런 지금 싱글 머플러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부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배기를 이제 하부에서 한번 떠보면 원래 촉매가 있던 자리가 저 뒤로 넘어갔고요. 뒤쪽으로 넘어갔고 쭉 배기 라인이 요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보이시죠? 요게 촉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발자리로 요렇게 뒤로 빠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팀장님이 이거 작업하시면서 배기의 무게가 혹시 감소했는가, 배기음은 뭐 조금 뭐 그건 뭐 보면 알겠지만, 일단 배기에서 무게상 얻은 이득은 없다고 합니다. 서스펜션을 제외한 하체와 멤버 요런 데는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사실상 뭐 아반떼 N 순정과 동일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프론트로 넘어와 보면 프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도 바뀐 거 없습니다. 하체 구조는 서스펜션을 제외하고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CU 맵을 다시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휠 마력 320마력으로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TCR처럼 350마력까지 끌어올려서 갈지 아니면 뭐 현행을 유지를 할지, 이 부분은 추이를 한번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여기에 지금 용접이 돼서 하우스 쪽에 보강이 돼 있다. 그래서 요게 보강이 전 판넬까지 이어져 와서 기존 대비 요 부분에서만큼은 차대의 강성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실제 셋업하면서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 전 판넬이 있고 요 부분이 없었고 라이트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잡고 있었어요. 플라스틱이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요 부분이 들어가서 지금 팀장님이 직접 용접을 해서 지금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그래도 고무적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뀌는 파츠가 원래 있던 이 KW 투웨이 서스펜션에서 이번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오테크 1A 서스펜션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사실 이 서스펜션도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해봤을 때, 경험을 했을 때 사실 범프 리바운드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인 구조가 특이하다가 아니라 범프와 리바운드의 그 비율이 좀 생소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셋업을 힘들게 그때 잡았었는데 요게 이제 다시 다 바뀌게 되겠죠. 그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번에 바뀌게 되는 서스펜션입니다. 네오테크에서 개발된 서스펜션이고 1A 서스펜션입니다. 그 기존의 KW2A에서 1A,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만질 수 있는 조정 범위가 좀 좁아지겠죠.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냉각은 크게 달라질 거 없고 그대로 알콘 TA6에 뭐 패드도 지난 시즌에 썼던 파지드 패드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터,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 뭐 그 다음에 쿨링, 이거는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덕트가 원래 싱글이었는데 이제 더블로 바뀌었다는 거. 뭐 어차피 이것은 다 브레이크 쿨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요거 뺀 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스티어링 앵글, 그 다음에 킹핀각, 거기에서 오는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스페이서를 더 대가지고 휠을 밖으로 빼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킹핀각이나 우리가 스티어링 앵글 액시스를 보게 되면 중심이 요 자리쯤 와 있을 건데 대략. 근데 이것이 휠 타이어 스펙 내지는 스페이서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면 컨택 패치의 중심은 더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경의 차이만큼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마 드라이버들이 세팅 잘 못 잡고 하면 코너에서 타이어 안쪽을 질질 끌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사실 이게 외관만 우리가 신경 써서 이건 뭐 인기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부가적으로 가는 게 맞고, 본질적으로는 서브 프레임, 이 멤버의 구조를 다시 짜야 되고 더 넓혀 나와야,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쉽게도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와서 구조가 다시 잡히면 롤 센터도 다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너클도 바뀌어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뭐 암대 길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 부분들을 놔두고 이게 당장 자극적으로 외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 조금 아쉽습니다. 뭐 차차 이것이 이제 세팅을 완성하고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커버가 될지, 이거는 아마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고 인캠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제 기준에서는 이게 레이스카다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셰시의 강성이 부족하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롤케이지를 보면 롤케이지가 그럴듯하게 짜져 있어요. 지금 보면 뭐 현행 지금 시스템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캐빈 내부뿐만이 아니라 하우스 쪽을 충분히 보강을 했는가, 뭐 리어도 마찬가지고 프론트는 더합니다. 이것이 이 차대 자체의 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 스페이스 프레임의 그런 강성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롤케이지가 쳐져 있고 레이스카의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지금 보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리키지가 꽤 많다고 보고 있어요. 셰시에서. 요런 부분이 뭐냐, 이거 전륜차잖아요. 무게도 하중도 다 프론트에 집중이 되고, 결국 프론트에서 파생되는 뒤틀림을 잡으려면 하중과 스트레스가 이제 집중이 되는 쇼크타워 주변을 잡아야 되는 건데, 심지어는 이 RR 구조를 가진 포르쉐도 보면 992부터는 이 자리를 보강을 하고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M3로 갈 것까지도 없고 G4만 봐도 콕핏에서 쇼크타워로, 쇼크타워에서 전판넬까지 몇 단계 보강을 거쳐서 이어오는데, 이건 뭐 레이스카라면서 정작 불편하기만 한 이 롤케이지는 이 부분은 뭐 눈 질끈 감고 지나가 버렸고, 최소한의 스트럿바조차도 보강이 안 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요번에
개선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차의 셰시 그 다음에 바디의 강성은 기존에도 좀 부족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펙이 바뀌게 되면서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뭐 큰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체의 구조 자체에 어떻게 보면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기존 휠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쑥 들어가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스크럽 반경을 기존에도 뭐 측정을 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스크럽 반경이 지금 SAI 내지는 KPI에 부합된다 라는 전제를 깔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앵글과 그 다음에 킹핀 각이 실제 컨택 패치의 중심에 거의 있었다라고 기존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 이것이 다른 하체 구조가 그대로 가면서 서스펜션이 바뀐다 하더라도 뭐 그게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휠 타이어 스펙이 더 공격적으로 나와서 지금 이 구조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스크럽 반경은 밖으로 플러스 값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물리적으로 거동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기록은 어차피 대부분은 타이어가 결정해 줍니다. 기존에 240 타이어, 슬릭 타이어를 썼었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260으로 바뀌거든요. 260 스퀘어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그저 그렇게 우리가 스펙을 맞췄을 때 기록은 뭐 이슈 튠해서 뭐 더 출력을 올리지 않든 빨라질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이 어떤 이 차의 거동의 점수를 무조건 높여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동의 어떤 점수를 우리가 매긴다면 조금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럽 반경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이것들을 커버하려면 결국에는 서스펜션 셋업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좀 세팅을 과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체 구조에서 오는 부족함을 서스펜션으로 때려 맞춰 가지고 세팅을 잡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60 스퀘어 그리고 그거에 맞는 휠이 곧 오게 될 텐데 제가 주행 전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하체 구조에서 온 손실만큼 셋업을 제대로 못 잡았을 때 진입 오버스티어의 경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전륜차에 진입 오버스티어 생기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는 거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 그런 모션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저는 1차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뭐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는 서스펜션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 값을 수정해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대충 때려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잡아낼지 이 부분이 향후에 이번 시즌 퍼포먼스와 성적에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OMR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직접 OMR을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스펙들을 보고 나서
처음 애당초에 제가 차를 보기 전에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의 하나, 이 두 가지의 큰 문제점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차대 강성이죠. 차대 강성. 자, 이게 그럼 전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냐? 맞아요.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전에보다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바뀌는 사양의 휠 타이어 스펙이, 자, 타이어 기준으로 볼게요. 금호 슬릭 타이어인데요. 사이즈가 260에 660에 18입니다. 기존에 240, 640, 18에서 타이어의 한계치 자체가, 그리고 뭐 컴파운드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이어 스펙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대에 오는 스트레스도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차대가 받아주지 않는데 그립만 올라가게 되면 이 세팅은 근본적으로 한계치가 빨리 오게 되고 이 멍청한 움직임을 어떻게 극복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또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지금 제가 요 위에 좀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포르쉐 991 바디, GT3, GT3 RS, 그리고 981 바디에서 일어나는 실제 빈번하게 발생했던 차대 문제점입니다. 딱 봐도 그냥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뒤에 있는 타입, 그러니까 MR과 RR로 보통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물론 중요도 자체가 리어의 강성보다 프론트의 강성이 뭐 조금 더 등한시 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죠. 포르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대를 가면 갈수록 레디얼 타이어의 그립도 올라가고 뭐 슬릭 타이어 쓰게 되면 더 그렇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니 그냥 서스펜션이 차대를 뚫고 그냥 오류겐 해버립니다. 그냥 뚫고 올라와 버려요. 이게 도대체 이거는 뭐 차가 망가지고 뭐 폐차고 뭐 전손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레이스 중에 이런 일이 몇 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근데 하물며 RR이나 MR 같은 차들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구조, 아반떼 N OMR의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가 앞쪽에 다 집중이 되고, 그로부터 후방으로 이어지는 이 뒤틀림의 시발점이 되는 그 지점을 하나도 보강을 안 해놓고 우리가 그립을 올리겠다, 랩타임을 단축시키겠다? 글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JBR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 JBRT GT3 RS에 서스펜션 세팅을 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선택했던 것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보강입니다. 이게 바디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셋업을 할 때 해외에서 이미 이 쇼바 5, 6N 이 사례들이 하나씩 보고가 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 보면 스트럿 바 타입으로 알루미늄으로 짜가지고 스트럿 브레이스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렇게만 양쪽 쇼크타워 위만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사이사이에 차대 그렇죠, 바디 쪽으로 여기저기 몇 개 포인트를 내려서 추가로 스트레스를 분산하는 어떤 그런 기능도 여기다가 같이 탑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GT3 RS가 아직까지도 차대 멀쩡하게 그렇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던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앞에 제가 우리 OMR을 직접 취재하는 영상에서도 오버랩을 시켜서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영상 서두에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지만, 이게 하체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융거 확장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스크럽 레디어스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크럽 반경에서의 손실, 이 부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상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나머지 서스펜션이든 뭐 심지어는 지금 우리 스웨이바도 만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럼 순전히 서스펜션 셋업에서 이 감쇄력만으로 이거를 때려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잡으려면 이 차는 필이 굉장히 멍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 그래도 어떤 세팅의 자유도가 지금 감소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런 융거 확장에서의 부작용,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 서스펜션이 책임을 져야 하니 과연 이것이 맞나?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랩타임이나 시각적인 어떤 그 외관으로 인기몰이를 한다고 이게 잘한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제가 생각할 때 위상이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기획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이제 992 세그먼트로 넘어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제가 요 위에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프론트 바디의 강성을 보면 쇼크타워 주변으로 해서 차대로 여기저기 사선으로 해서 하방으로 내리고, 그리고 캐빈 쪽으로 확장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놨어요. 992 오면서 991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가고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뭐 M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앞에도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M3, M4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순수 공도용인 G4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나름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 RR인 포르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992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스트레스 분산을 차대에서 분산하는 것 이외에도 이번에 WC 본으로 바뀌면서 프론트 서스펜션이,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분산을 시키죠, 이 스트레스를. 자, 이런 노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독일 차들, 뭐 일본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적 흐름에 지금 특히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에서 그래도 레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이스카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간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랩타임은 어차피 타이어가 결정해줍니다. 지금 우리 CJ 슈퍼레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는 스토카들 있죠. 뭐 보통 인제 기준에 1분 35초 내외로 막 찍고 하는데, 그것은 그 스토카가 좋아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스페셜 컴파운드의 슬릭 타이어들이 굉장히 하이 그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에 260 스퀘어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뭐 대충 셋업은 각 팀에서 때려잡겠죠. 그렇게 했을 때 랩타임은 지난 240을 썼을 때보다 분명히 단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랩타임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눈 감아 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내 눈으로 좀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그리고 이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분명히 더 빨리 적응하는 사람과 더 늦게 적응하는 사람의 순위는 분명히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 봐라,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레이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세팅을 해서 타는 레이스카,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순정 베이스에서 그냥 휠 타이어만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만 바꿔서 타는 그런 레이스와 일반적인 우리 N2 클래스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레이스와 차별점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대가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내지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면, 저는 규정상 이런 부분들을 각 팀의 하체 세팅만큼은, 그리고 서스펜션 뭐 선택, 그리고 뭐 멤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브 프레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각 링크, 그리고 차대 보강,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현대가 그렇게 공산주의로 묶어버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각 팀의 기술력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규정을 풀어준다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맞게 우리나라 훨씬 또 퀄리티 높은 그런 레이스가 될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셋업해서 타는 것이 현대의 의도였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뭐 오늘 OMR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이제 지난 시즌에 제가 타서 셋업을 잡고 결국 완성한 상태에서 최성진 드라이버가 주행했던 인캠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쉐이크다운부터 해서 본 경기는 아마 4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언제든 다시 영상에 아마 담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지난 저희 JBRT 모터스포트 OMR의 최종 셋업, 그리고 그것을 최성진 드라이버가 주행했던 인캠을 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OMR 에보 업그레이드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퀴 4개 달린 물건이면 무조건 와와 하는 빠돌이들을 위한 드레스업이다. 두 번째, 타이어 치트키 써서 그냥 기록 단축을 시켜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대를 밑으로 뚫고 이제 0.6대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차 타는데 이 정력을 다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잭스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